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8월에 변액보험 판매 자격시험 대비 실전 문제풀이 과정 첫 번째 시간 1번에서부터 20번까지 여러분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보겠습니다. OX 문제고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물가 동향, 국내외 경제 상황, 금융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준금리를 결정하죠. 여기까지는 맞네요. 자, 매월 기준금리를 결정하느냐 아니면 연 8회 하느냐, 요걸 구별을 해야 되는 문제죠. 자, 얼마에 한 번씩 기준금리를 결정하느냐는 문제는 이렇게 OX 문제뿐만 아니라 지문 문제로도 자주 출제가 되는 문제입니다. 반드시 기억을 해 두시고요. 매월이 아니라 연 8회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2번 문제 보겠습니다. 현금 흐름 방식은 세 가지 예정 기초율 외에도 계약 유지율, 판매량 등 현금 흐름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소들을 반영하여 보험료를 산출한다. 자, 보험료 산출 방식 두 가지가 있었죠. 현금 흐름 방식과 3이원 방식. 보수적인 표준 기초율을 적용하는 것이 바로 3이원 방식이고요. 최적 가정을 적용하는 것이 현금 흐름 방식이었습니다. 현금 흐름 방식은 이 세 가지 3이원 방식에서 사용하는 세 가지 예정 기초율 이외에도 유지율, 판매량 등을 더하여 고려해서 보험료를 산출하는 방식이 맞습니다. 정답은 O가 맞겠습니다. 문제 3번 보겠습니다. 변액연금보험에서 특별계정 수익률이 마이너스 날 수 있죠. 마이너스 날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의 경우 보험료 납입이 종료된 이후 최저 사망보험금이 줄어든다. 자, 이와 유사한 문제들 굉장히 많이 오답 문제로 나옵니다. 최저 사망보험금, 최저 보증하는 사망보험금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왜 최저 사망보험금을, 그러니까 최저 보증, 사망보험금을 왜 최저 보증하느냐?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난 경우에도 사망보험금은 최저 보증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수익률이 마이너스인 경우 보험료 납입이 종료된 이후 이거와 상관없이 최저 사망보험금은 줄어들지 않는다. 이게 바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줄어든다 그랬으니까 X가 되겠습니다. 4번 문제 보겠습니다. 변액보험의 선납보험료는 납입일 플러스 제2영업일에 특별계정으로 투입한다. 자, 웬만하면 특별계정 투입일은 납입일, 2차 사유가 발생한 날은 바로 2영업일을 더하는 것이 맞는데 선납보험료는 납입일 플러스 제2영업일이 아니라 매월 계약 해당 일에 일반 계정에서 가지고 있다가 매월 해당 일에 그 달에 해당하는 보험료만큼 특별 계정으로 투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납입일 플러스 제2영업일은 뭐 추가 납입 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납입일 플러스 제2영업일이 맞죠. 월 계약 해당 일, 계약 해당 일이 선납보험료의 이체 사유가 발생한 날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X가 되겠습니다. 문제 5번 보겠습니다. 금융 문제고요. 사지선다형 문제입니다. 단기 금융시장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 찾아보겠습니다. 1번, 만기가 없는 주식이나 자산 유동화 증권이 거래되는 시장은 단기 금융시장이 아니라 장기 금융시장에 대한 얘기죠. 단기 금융시장은 만기가 1년 이내인 금융상품이 거래되는 시장입니다. 2번, 유동성이 높죠. 단기 금융시장은 유동성이 높습니다. 만기가 짧아서 금리 변동에 따른 가격 변동폭은 적죠. 만기가 길어야 금리 변동에 따른 가격 변동폭은 만기 기간만큼이 다 해당이 되니까 가격 변동이 크다. 이렇게 되는 거죠. 3번, 통상 만기 1년 미만의 금융상품이 거래되는 시장이다. 얘가 맞는 내용이 되겠네요. 4번 보겠습니다. 통화안정증권은 통화량을 조절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증권이죠. 누가 발행합니까? 감독원이 아니라 한국은행이 발행을 하는 것이 통화안정증권입니다. 그래서 맞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6번 문제 보겠습니다. 단기사채 발행 조건. 얘도 계속 출제가 되네요. 얘는 뭐 암기하실 수밖에 없겠죠. 뭡니까? 정답은 1억 원 이상 만기 1년 이내 3번이 되겠습니다. 얘는 암기를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잊어버릴 만하면 한 번씩 출제가 되는 문제입니다. 7번 문제 보겠습니다. 금리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 찾아보겠습니다. 1번, 자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다. 돈을 빌리고자 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금리는 올라가는 게 맞죠. 2번 실질금리는 명목금리에서 물가 상승률을 차감한 금리다. 얘가 맞는 내용이네요. 2번이 맞는 내용이고요. 3번 한국은행은 분기별로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연 8회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이 OX 문제에서 나왔죠. 그죠? 4번 정기예금에서 이자 계산을 복리로 계산을 할 경우에 원금에 대한 이자는 매년 동일하게 늘어나는 것이 아니죠. 자, 왜냐? 첫 번째 늘어난 이자만큼 원금이 합쳐졌죠. 합쳐진 원금에 대해서 또 이자가 그 다음에 발생하게 되니까 원금이 조금씩 늘어나니까 늘어나는 이자도 매년 조금씩 늘어나야 되는 게 맞습니다. 동일하게 늘어난다. 얘가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8번 문제 보겠습니다. 주식의 매매 거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번 12월 31일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 직접 매매 거래일에는 매매 거래 및 결제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근로자의 날 다 거래 안 합니다. 얘는 맞는 내용이죠.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2번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에는 매매 거래 및 결제가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얘도 맞죠. 3번 법정 공휴일에는 매매 거래 및 결제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다 맞는 내용이네요. 그러면 틀린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뭐가 틀렸을까요? 매매 거래일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죠. 근로자의 날 거래 및 결제 이루어지질 않는다라고 해야 맞는 내용이죠. 정답은 4번입니다. 다음 9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주식과 채권에 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옳은 것 찾는 문제네요. 자, 주식은 대부증권이다. 대부는 빌린다라는 뜻이니까 채권에 관련된 설명이네요. 그죠? 1번은 틀렸고요. 2번 채권은 회사 경영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해야 맞죠. 주식은 소유권을 같이 나눠 가지는 거니까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지만 채권은 없습니다. 3번 주식은 채권에 우선하여 재산 분배권을 갖는다. 경영의 의사결정에 참여했으니까 책임도 져야 되겠죠. 그래서 채권은 주식에 우선하여 재산 분배권을 갖는다라고 해야 맞는 내용이 되겠죠. 정답은 일단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어떤 내용인가요? 채권은 회사 정리 절차 등에서 채권단에 당연히 참가할 수 있습니다. 돈 빌려줬으니까 채권단에 참여할 수 있게 돼야 맞죠.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합성채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전환사채, 교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이 세 가지가 합성채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번 전환사채는 권리를 행사한 후에는 전환되어 버린 거죠. 채권이 주식으로 전환된 거니까 사채권자의 지위는 상실합니다. 얘는 맞죠. 2번 신주인수권부사채는 권리 행사 시에 추가로 돈을 내서 신주를 사는 거죠. 그래서 추가 자금 부담이 있다. 얘는 맞는 내용이네요. 3번 교환사채는 권리 행사 시 추가 자금 부담이 있다는 점에서 신주인수권부사채와 동일하다. 자, 우리 2번 지문에서 보시게 되면요. 신주인수권부사채는 권리 행사 시에 추가 자금 부담이 있죠. 얘는 맞아요. 그죠? 근데 교환사채는 교환되는 거죠. 뭘로? 채권이 발행자가 가지고 있는 다른 상장회사 주식으로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바꿔주는 걸로 끝나버리기 때문에 추가적인 자금 부담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환사채, 교환사채는 추가적인 자금 부담이 없다는 점에서 전환사채와 교환사채는 동일하지만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자금 부담이 있기 때문에 동일하지 않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 교환사채는 자본금의 증가가 수반되지 않는다라는 점에서 전환사채와 다릅니다. 전환사채는 발행한 회사가 채권을 발행한 회사의 주식으로 전환되는 거니까 자본금이 늘어나지. 교환사채는요. 사채를 발행한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다른 상장회사 유가증권으로 바꿔주는 거기 때문에 얘는 자본금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4번은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죠. 11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법인세,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해 틀리게 설명한 것은? 자, 증여세와 상속세 최고 과세 표준은
30억 초과이다. 30억 초과일 때는 세율 50%죠. 그죠? 상속세와 증여세율은 10%에서부터 50%다. 10, 20, 30, 40, 50. 얘도 맞는 내용이네요. 법인세의 최고 세율은 21%가 아니라 24%죠. 예, 3천억 이상, 예, 24%입니다. 정답은 일단 3번이네요. 4번, 법인세 과세 표준 2억 원 이하일 때는 가장 낮은 세율이죠. 9%의 세율을 부과합니다. 맞는 내용입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12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어우, 지문 기네요. 하나씩 한번 살펴봅시다. 1번, 비과세 및 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한, 요거는 제외하는 거죠. 얘는 금융소득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초과 시에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이 바로 종합과세 방식이고요. 금융소득과 다른 종합소득을 구분하여 계산하는 분리과세 방식에 의해 계산된 금액 중 큰 금액을 산출세액으로 한다. 얘는 맞는 내용이네요. 두 가지를 비교해서 더 높게 계산된 금액을 세액으로 합니다. 2번, 분리과세되는 금융소득은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가 종결이 되기 때문에 금융소득 종합과세에서 제외된다. 이거 아까 우리 1번에서 비과세 및 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한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제가 말씀드렸죠. 2번도 맞는 내용입니다. 3번,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에 해당하는 다른 소득과 합산을 한다. 얘도 맞네요. 그죠? 합산해서 종합과세. 이게 바로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거 같은 내용입니다. 4번.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이 안 돼요. 2천만 원이 이상일 경우에는 종합과세, 이하일 경우에는 분리과세로 끝납니다. 문제는 세율이 6%가 아니라 14%죠. 금융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세율은 14%입니다. 6%는 종합소득세 세율이 가장 낮은 과세 표준이 1,4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6%. 거기서 따온 것 같네요. 틀린 지문은 4번이 되겠습니다. 13번 보죠. 다음 표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인가? 자, 표의 내용이 뭘까요? 생명보험에서 피보험자가 매년 갱신 조건부로 1년 정기보험을 계약을 할 경우 갱신부니까 1년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 리스크가, 위험도가 나이가 증가하겠다 됨에 따라서 위험보험료는 점점 올라가겠죠. 예, 이 개념은 무엇이냐? 각 연도마다 계약자가 부담하는 위험보험. 이게 바로 자연보험료죠. 그래서 자연보험료는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자연보험료도 증가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14번 보겠습니다. 전문금융 소비자는 청약 철회가 안 되죠. 전문금융 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 철회가 안 됩니다. 해당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즉 전문금융 소비자가 아니라 일반 금융 소비자인 것은 무엇인가? 이걸 찾는 문제네요. 그죠? 한국은행, 금융회사, 지방자치단체. 그러니까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회사, 단체 이런 경우에는 전문금융 소비자에 해당이 되지만 주권 비상장법인, 그러니까 주권 상장법인은 전문금융 소비자죠. 근데 비상장법인은 일반 금융 소비자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5번. 다음 중 연금계좌 세액공제에 대하여 틀리게 설명한 것 찾아보겠습니다. 1번.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죠. 그래서 보험설계사도 연금계좌 세액공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연금계좌의 납입 한도는 연 1,800만 원이죠. 3번. 연금저축계좌의 세액공제 한도는 연간 600만 원이죠. ISA 만기 전환금은 특별하게 추가시켜주는 거니까 빼고 600만 원입니다. 1, 2, 3번 다 맞네요. 4번. 연금계좌 수령 한도 내에서 인출해야 한다. 연금계좌 수령 한도 내에서 인출해야 되는 것은 세액공제와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죠. 얘는 저율 분리과세, 즉 수령시, 연금소득으로 수령시 저율 분리과세를 받게 되기 위해서는 연금계좌 수령 한도 내에서 인출해야 된다라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액공제와는 관련이 없는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16번. 다음 표에서 A씨가 수령한 보험금 중 증여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은 얼마인가? 한번 살펴보죠.
A씨는 어머니를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에 가입하여 1억 원의 보험금을 수령을 하였는데, 자, 이 중에서 자기가 납입하지 않은 보험료가 얼마이냐, 그 비율을 찾아라는 소리입니다. 총 납입 보험료가 5천만 원인데 3천만 원은 자기가 납입을 했으니까 자기가 납입한 분에 해당하는 보험금은 증여재산이 아니죠. 근데 2천만 원은 아버지가 납입을 했어요. 즉 아버지로부터 2천만 원을 납입을,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받아서 납입을 했다는 소리겠죠. 그럼 5천만 원 중에 2천만 원, 즉 40%에 해당되는 것만큼은 증여받아서 사망보험을 받았으니 증여재산으로 보겠다, 이 말이죠. 즉 1억 원의 40%인 4천만 원이 바로 증여재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7번, 변액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찾는 거네요. 1번, 보험업법과 자본시장법의 일부 규정을 동시에 적용받는다. 이 지문 무진장 많이 나오는 거죠. 예, 뭐 시험 매번, 하여튼 정답은 아닐지라도 매번 나옵니다. 2번, 도입 초기에는 변액보험 판매 자격 제도를 자율 제도로 운영을 하다가 지금 법적 제도로 바뀌었죠. 얘도 맞는 내용인데 이 지문은 저도 처음 봅니다. 이 지문은 도입 초기에는 자율 제도로 운영했다. 오케이, 맞아요. 잘 모르시겠으면 명확한 정답을 찾으시면 됩니다. 손해보험회사에서 변액보험 판매할 수 없죠. 얘가 틀린 정답이 되겠습니다. 종합자산관리사 시험, 즉 IFP라고 이야기하는 종합자산관리사 시험에 합격을 하게 되면 변액보험 판매 자격도 같이 줍니다. 그래서 변액보험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지문 신규 문제라고 봐집니다. 여러분들 기억을 해두시고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8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변액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 찾는 거네요. 1번, 납입보험료 전액이 아니죠. 납입보험료 중에 일부가 유가증권에 투자하여 운용이 된다. 이렇게 해야 맞는 내용이 되겠죠. 2번, 자산평가와 결산은 매일 이루어진다라고 해야 맞는 내용이 되겠죠. 매일입니다. 3번, 변액보험의 특약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받는다. 특약과 최저 보증하는 보험금, 이 두 가지는 예금자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습니다. 정답은 3번이네요. 4번, 뭐가 틀렸을까요? 변동보험계약은 최저보증금액 산정의 기초가 된다. 최저보증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것은 변동보험계약이 아니라 기본보험계약이 최저보증금액 산정의 기초가 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9번, 다음 중 기납입보험료로 최저보증하지 않는 것은, 자, 이 문제도 유사한 문제 굉장히 많이 나오는 문제죠. 변액연금은 GMDB든 GMAB든 최저사망보험금 보증이든 최저연금, 최저연금에 대한 보증이든 둘 다 기납입보험료를 최저보증합니다. 변액유니버셜 적립형도 변액연금과 동일하죠. 최저사망보험금 기납입보험료로 보증합니다. 그러나 변액종신보험, 즉 보장형이죠. 보장형의 GMDB 최저사망보험금 보증은 기납입보험료가 아니라 기본보험금을 최저보증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최저연금 적립금, 최저사망보험금, 적립형의 GMDB. 자, 그래서 여러분께서 보장형, 즉 변액유니버셜 보장형과 그 다음에 변액종신이 페어고요. 변액연금보험, 변액유니버셜 적립형이 하나의 페어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보다 수월하게 문제를 푸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 이제 마지막 문제 20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변동보험금 계산하는 방식 중에 일시납보험 추가가입 방법. 얘는 보장성 변액보험에서 변동보험금을 계산하는 방식이죠. 그럼 방금 제가 말씀드린 페어 중에 보장형은 뭐였습니까? 변액 종신보험과 변액 유니버셜 보장형. 이게 바로 일시납보험 추가가입 방법으로 변동보험금을 계산하는 변액보험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문장 시험 문제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반드시 기억을 해 두십시오. 표로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같이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시간
20번까지 함께 풀어봤고요. 잠시 후에 21번부터 40번까지 두 번째 시간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